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많은 세월을 살아온 60대 남자입니다. 사람은 많은 역할을 부여받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친구, 조력자, 배신자, 또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수 가지 역할 속에서 누구나 공통으로 갖게 되는 역할은 바로 자식이잖아요. 사람은 혼자서 태어날 수 없으니 누구든 태어나면 한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한 생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부모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지금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던 와중 저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부모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크게 바뀐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 부모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엄마라는 사람은 옆 동네 남자 바람이나 집을 나갔죠. 엄마는 7살이었던 제게 마지막 인사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일용직 일을 하던 아버진 집에 오면 술만 퍼마시더군요. 뭘 봐 이 자식아. 생긴 건 지 엄마 쏙 빼닮아서 짜증나게. 아이고 아범아, 왜 애한테 숟가락을 던지냐. 종아가 할미한테 와, 얼른. 아버진 툭하면 제게 욕을 하고 심기가 불편한 날엔 밤새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엄마가 나간 후 더더욱 행동이 심해진 겁니다. 할머니는 엉엉 우는 저를 감쌌지만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지도 못했죠. 저는 아버지가 증오스러웠어요. 내가 지금보다 덩치가 더 커지면 저 인간보다 힘이 더 세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노라 어린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제가 눈물의 복수를 하길 기다리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진 알코올성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문성이 이놈아, 그렇게 내가 술 좀 끊으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니? 할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매일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제 할아버진 첫 아이인 아버지를 낳자마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군요. 제겐 끔찍하게 싫은 아버지였지만 할머니에게 아버진 당시 여자 홀몸으로 금이야 오기야 길러냈던 금지옥엽 외아들이었던 거죠. 반면 전 슬프긴커녕 화가 났습니다. 제가 복수하기도 전에 고작 병 따위로 편안하게 죽은 아버지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분노를 품은 채 저는 중학생이 되었죠. 아버지를 향한 분노는 곧 세상으로 향했고 저는 그렇게 15살이 될 무렵부터 타락해 갔어요. 저는 늘 학생이 해선 안 될 짓을 일삼고 친구를 괴롭히며 패싸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부터 저는 학교조차 잘 나가지 않았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기도 했죠.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저는 늘 아버지 사진을 보며 눈물 짓던 할머니의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또한 부모라는 인간들의 흔적이 있는 그 집 자체가 싫었어요. 저는 저를 망가뜨리는 데만 온 힘을 쏟았죠. 할머니는 제게 정신 차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종아가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어? 왜 이 어린 나이에 널 못 망가뜨려서 안달이냐 말이야. 어차피 전 태어날 때부터 엉망이었어요. 제 엄마랑 아버지란 인간들을 보세요. 부모란 인간들이 그 지경이었는데 그 피를 물려받은 저라고 멀쩡하겠어요? 전 생긴 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거라. 그래, 네 부모는 한심한 인간들이었다. 하지만 너에겐 이 할미가 있잖니. 할미를 봐서라도 제발 그만 방황해다오. 종아가, 이 헬미가 아프다. 내가 죽기 전에 너 정신 차리는 건 봐야 눈을 감아도 감을 거 아니겠니. 18의 끝자락이었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엉엉 울며 자신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전 할머니가 제 곁에 없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커갈수록 할머니 또한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제가 20살이 막 됐던 어느 날 병환으로 제 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꼭 병원 가거라.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저거였습니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등의 잔소리가 아니라 고작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게 이런 사소한 걱정을 해준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구나. 이제 세상에 내게 저런 말을 해줄 사람은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부모 복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건만 바로 할머니가 진정한 제 부모님이었음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후회한다 한들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제 방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절 걱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 방황은 더 심해졌어요. 아마 전 할머니를 그렇게 보낸 죄책감에 더더욱 제 인생을 자포자기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그렇게 보낸 저 같은 놈은 절대 평범하게 행복해져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더욱 험하게 대했죠. 저는 소위 말하는 깡패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먹질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주먹질 때문에 허구한 날 교도소를 들락거렸어요. 그렇게 몇 년간 또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됐던 30살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구해준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놓으라고요. 진짜 왜 이래요?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너 내가 만만해 보이냐? 어? 이리 와. 너 오늘 좀 맞자. 오랜만에 출소해보니 마땅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저는 늘 술을 마시며 무료함을 달랬었어요. 그날도 혼자 술을 마시러 거리를 나섰는데 거리 한복판에서 소동이 일어났더군요. 그곳엔 딱 봐도 술 취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 결혼하자고. 내 말이 우습냐? 남자가 좋다고 하면 그냥 따라올 일이지. 여자 주제 어디서 싫다는 소리가 나와? 제발 누구든 저 좀 도와주세요. 대화를 대충 들어보니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찌질한 놈이 여자를 힘으로 꺾어내리려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웅성대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저 또한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지금 말썽을 부리면 또다시 교도소에 잡혀 들어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자 회원이 제 귀에 파고들어 도무지 빠져나가질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경 쓰여? 에이 진짜. 거기 이봐요. 그만 좀 해요. 창피하게 지금 여자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넌 또 뭐야? 저는 결국 한숨을 쉬곤 그 남자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그놈은 여자에게 정말 손찌검을 하기 직전이었죠. 그러자 그놈은 타겟을 저로 받고 저에게 마구 주먹과 발을 날려대더군요. 끼어들긴 했지만 말썽은 피우고 싶지 않아 저는 두드려 맞기만 했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속으로 욕짓거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경찰관님, 여기요,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뒤늦게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들은 잔뜩 흥분한 그놈을 잡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호들갑을 떨며 저를 택시에 태우더군요.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됐다니까요, 글쎄. 괜찮아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뭐가 괜찮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다친 거잖아요. 맞을 땐 썩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도착하니 머리가 핑 돌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전치 3주의 판정을 받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든 뭐든 됐으니 오지 말라는데도 그 여잔 다음 날 또 병원에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사들고 온 음료수 세트를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너 돈 좀 줘. 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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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남자나 조심하세요. 딱 봐도 몽타주가 찌질인데 그런 놈을 뭐하러 만났습니까? 옆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하도 쫓아다녀서 하는 수 없이 몇 번 만난 것뿐이에요. 안 그래도 별로였는데 몇 번이나 만났다고 혼자 술 먹다가 대뜸 결혼하자길래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또라이 자식. 근데 정말 고소 안 하실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양선미라고 소개한 그 여잔 저보다 3살 어린 의류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선미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저 교도소에서 폭행으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놈이에요. 경찰이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한 의심만 받아요. 저도 그놈이랑 다를 바 없는 전과자니까 알았으면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하지만 선미 씨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저를 찾아오더군요. 자신이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범죄자라고 모른 척 할 것 같냐면서요. 선미 씨는 당차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미안하다면서 또 추근대길래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개망신을 줘버렸어요. 또 한 번 그래봐라. 그땐 진짜 내가 어디 하나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얼마 뒤 제가 좋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후 선미는 제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또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항상 그렇게 술에 취해 있으니까 난 인생의 패배자다. 난 행복해져선 안 될 놈이다. 이런 음울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할머님이 당신 이런 모습 보면 아이고 우리 손주가 내 생각해 주느라 인생 망쳐줘서 참 고맙네 하시겠어요? 편히 쉬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울고 계시겠죠. 당신 이런 행동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못 쉬게 만든 일이라고요. 종학 씨 또 술 마시면 그땐 저도 같이 취해버릴 거예요. 선미는 정말로 술을 마시는 제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벽나발채로 한 번에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죠. 알고 보니 선미는 소주 2잔이면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하는 수 없이 술을 끊게 되었어요. 또한 선미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주먹질은 그만두라며 귀가 따갑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미의 이 말은 결국 제 마음을 움직이더군요. 세상에 종학씨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더 자신을 막대하게 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당신한텐 내가 있잖아요. 오늘 끼니는 잘 챙겨 먹었는지 걱정해주고 어디 아프다고 하면 약 사서 달려가주고 싶은 바로 나요. 겨우 생긴 종학씨를 위해주는 사람을 또 걱정시킬 작정이에요? 선미의 말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이 생각나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게도 전 그날 선미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죠. 그 뒤 정신을 차리려는데 도통 주먹질 말고 뭘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선미는 그런 저에게 살아가는 법을 또다시 알려주었어요. 바로 자신의 기술인 옷 만드는 법을 말입니다. 종학신 제가 보니까 손재주도 미적 감각도 있어서 분명 잘 해낼 거예요. 저 나름 인재 보는 눈은 탁월해요. 믿어보세요. 선미는 제게 옷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제게 디자인 학원도 등록해 줬습니다. 그런 선미 덕에 저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꽤 이름 있는 남성 정장 매장에 말단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월급 봉투를 통째로 건네며 청혼을 했죠. 이게 내가 제대로 일해서 번 인생 첫 월급이야. 선미 네 덕분에 벌게 된 돈이니까 전부 너한테 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너한테 내 월급 전부 맡기면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2번 다신 주먹질하지 않고 정직하게만 돈 벌어올게.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준 만큼 내가 딱 2배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반지 하나 없는 초라한 청혼을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제 나이 32살에 100년 가약을 맺게 됐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저 같은 전직 건달을 어떤 딸 가진 부모가 환영했겠습니까?
장인 장모님은 첫인사를 온 저를 거세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전 끈덕지게 두 분을 찾아뵈며 설득했어요. 두 분 말씀처럼 저는 못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변화시켜주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게 해준 사람이 바로 선미입니다. 선미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지었던 죄는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속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멀쩡한 놈으로 살아가는 법, 두 분과 선미에게 열심히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절 사위로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런 제 진심이 통했는지 결국 장인 장모님은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전 가락지 하나만 나눠 끼고 조촐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수야, 아빠 왔다. 여보, 나왔어. 와, 맛있는 냄새.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사랑하는 아내표 된장찌개랑 갈치구이죠. 결혼은 정말이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는 따뜻한 집. 찾아가면 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 결혼한 지 4년 만에 우리 곁을 찾아온 소중한 외동딸까지 행복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특히 아내는 결혼 전이나 후나 늘 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없는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암 선고를 받고 말았죠. 암이 발견됐을 땐 이미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후였어요. 저는 잠시 딸을 처갓댁에 맡기고 일이 끝나면 무조건 아내가 있는 병원에 달려가 아내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아까 낮잠 자는데 오랜만에 옛날 꿈을 꿨어. 무슨 꿈? 당신하고 처음 만나던 날 꿈. 나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 그때 갑자기 나타난 당신이 얼마나 영웅처럼 느껴졌는지 몰라. 이건 당신이 기고만장할까봐 말 안 했었는데 사실 나 그때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다. 그거 영광인데 당신이 나한테 반해준 덕에 난 이렇게 예쁜 마누라도 딸도 없고 평생 당신한테 더 고마워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여보, 나 당신하고 지수랑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 아니, 사실 지금도 그래. 여보, 나 살고 싶어. 나 없으면 맨날 울기만 할 우리 남편 생각하면 자다가도 겁이 나서 눈물이 나. 여보, 이거 하나만 나랑 약속해줘. 내가 없더라도 우리 지수 위해서 힘내서 살아야 돼. 알았지?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우리 지수한테 내 모까지 든든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어줘야 돼.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상상만으로도 목이 메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고작 몇 개월 만에 투병 끝에 영원히 하늘의 별이 되었죠. 여보, 나 당신이랑 한 약속 지킬게. 우리 지수만큼은 내가 겪은 아픔 겪지 않게 내가 당신 목까지 힘내서 잘 키울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내를 보낸 후 딸이 아니었으면 전 진즉에 아내를 뒤따라갔을 겁니다. 집안 곳곳에 가득한 아내의 흔적을 느끼며 매일 밤 어린 딸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지방에 사시던 장인 장모님은 제 걱정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라고 자주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박서방, 자네 정말 괜찮은 건가? 어째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 지술 위해서라도 전보다 밥도 더 잘 챙겨 먹고 힘도 내야지. 외동딸을 잃은 장인 장모님은 저를 전보다 더 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처럼 두 분을 모시고 따랐죠. 저는 딸을 위해 열심히 살며 아내를 잃은 지 5년 뒤엔 드디어 제 남성 맞춤 정장 가게를 열기도 했어요. 이후 장인 장모님이 3년의 간격을 두고 병환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또다시 한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차린 지 10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준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양복 좀 사러 왔는데요. 유난히 볕이 좋았던 날의 오후,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저희 가게로 들어오시더군요. 할머니는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보풀투성인 낡은 가디건 하나만을 걸치고 계셨죠. 그리고 할머니는 꼬깃거리는 지폐 뭉치를 내밀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양복 하나 맞추는데 얼마나 들까요? 혹시 이 5만 원으론 힘들겠죠?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이게 다라서. 아무래도 맞춤 전문이다 보니 제 가게의 정장은 못해도 35만 원은 좋게 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하나 난감해하던 와중 자세히 보니 제가 얼굴을 아는 분이더군요. 할머니, 저기 육교에서 야채 파는 분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집 앞 텃밭에서 키운 걸 매일 가져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아시나요? 예, 저희 딸이 나물이나 채소를 좋아해서 가끔 할머니께 사갔었어요. 아내 죽고 제가 지금 대학생인 딸을 오래전부터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남자 혼자 딸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딸이 워낙 착한 효녀라 저는 그냥 거저 키웠죠. 애가 죽은 자기 엄마 닮아서 어찌나 착하고 야무진지 요즘 반대로 저한테 영양제 좀 챙겨 먹어라. 옷 좀 깔끔히 입고 다녀라. 잔소리까지 쉬지 않는다니까요. 딸 자랑을 하던 전 퍼뜩 정신을 차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엄마 판박이가 되어가는 딸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주책이 된다 싶어 민망했거든요. 그리고 그제야 할머니께서 5만 원으로 정장을 사려던 일이 생각났어요. 야채를 사갈 때 보면 늘 예의 바르고 다정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죠. 할머니, 양복은 누구 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손주요. 저희 손주가 올해로 27인데 대학 졸업한 후론 공장만 다니다 이번에 난생 처음 회사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데 애가 양복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제가 돈이 모자라면 하루에 10,000원씩 야채 팔아서 갚을 테니까 제발 저한테 양복 하나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손주 양복을 사줄 할머니 자식분은 없으신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손주 5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손줄 저랑 영감한테 맡기고 지방 결혼식에 다녀오다가 그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요. 그 뒤로 우리 영감도 충격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 6년 뒤에 세상을 떠나서 그 뒤론 저 혼자 시장에서 야채 팔아서 손줄 키웠습니다. 아, 원래는 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저는 집이 이 동네가 아니라서 몰랐네요. 그런데 왜 육교로 장소를 옮기셨어요? 몇 년 동안 병을 앓아서 장사를 못했어요. 그러다 다시 장사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그 자린 다른 노점이 들어섰더라고요. 먹곤 살아야 하니까 육교에서라도 야채를 팔게 된 겁니다. 사장님, 저희 손주 능력 없는 이 할미 때문에 학교도 전문대밖에 못 나왔어요. 그 뒤론 제가 아파서 제대로 된 직장 취직도 못하고 공장 들어가서 돈을 벌었죠. 이젠 제가 건강해졌으니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계속 이력서를 돌렸는데 손주 말론 학벌 때문인지 면접 보라는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잡힌 첫 면접이 다음 주입니다. 할머니는 아픈 자기를 돌보느라 고생 많이 한 착한 손주를 위해 꼭 양복을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꼭 멀끔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으셨어요. 우리 손주 10대 시절에 자긴 왜 부모가 없냐고 잠시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줄 아는 거라곤 눈물로 애원하는 것밖에 없는 이 할미청을 외면하지 않고
금세 마음을 다잡아줬어요. 비록 가난한 제가 애 학원 한번 못 보내줘서 지방 전문대밖에 못 갔지만 우리 손주 참 총명하고 착한 애입니다. 제가 이런 거라도 못 해주면 죽은 우리 아들 며느리 얼굴을 하늘 가서 볼 낯이 없어요.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사장님? 이야기를 듣는데 할머니 손주의 이야기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손주는 저보다 훨씬 착해서 크게 엇나가지도 않고 할머니를 많이 위하며 살아온 것 같았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분 이름이 뭐예요? 조인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약해 둘 테니까 내일 사이즈 재러 여기 들르라고 하세요. 그 5만 원도 그냥 넣어두시고요. 오늘 하루 힘들게 버신 돈이잖아요. 제가 손주분 면접 꼭 잘 보시라는 의미로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예? 공짜로요? 아유, 아닙니다. 어떻게 그 비싼 옷을 그냥 받나요? 우선 제발 이거라도. 정말 괜찮다니까요. 내일 꼭 손주분 들르라고 하세요. 아셨죠? 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뒤엔 예약 손님이 방문하시는 바람에 할머니는 제게 인사를 하곤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의 손주가 찾아왔더군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꼭 여기로 가보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조인수라고 하는데요. 아, 할머니 손주분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장을 맞춰드려 해서 사이즈 재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정장이요? 여기 비싼 맞춤 정장 파는 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값은 걱정 마세요. 할머니께서 미리 지불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요? 할머니께서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셔서 인수 씨 양복 개입히신다고 열심히 모으셨대요. 이리 오세요. 인수 씨는 키도 크고 얼굴이 선량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사이즈를 재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생긴 것만큼이나 말투에서도 착함이 뚝뚝 묻어나오더군요. 할머니께서 손주분이 착하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상이 선해 보이시네요. 착하긴요. 혼자 힘들게 저 키워주신 할머니 말씀 제대로 안 듣고 학창시절엔 방황도 많이 했어요. 학교도 자주 빼먹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할머니 눈에서 정말 눈물 많이 나게 한 불효자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긴 했어도 그때 할머니 속을 썩인 기억은 잊히지 않고 평생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할머니 몇 년 동안 아프셨으면서도 낳자마자 손주한테 짐대기 싫다면서 기어코 야채 장사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얼른 취직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첫 회사 면접 본다고 할머니께 들었어요. 제가 아주 정성껏 옷을 지어드릴 테니까 떨지 말고 꼭 자신 있게 면접 보고 오세요. 할머니를 속썩인 것에 대한 죄책감. 어쩜 이렇게 하는 말이 과거의 저를 생각나게 하는지 대화를 할수록 정말 남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빠듯했지만 저는 면접 전날 정장을 완성했습니다. 정장을 찾던 날은 할머니와 손주 두 사람이 함께 왔는데 완성된 정장을 입은 손주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우리 손주 아주 잘생겼구나. 이제 장가 보내도 되겠어. 에휴, 그 옷을 입으니 네 아버지 처음 회사 출근할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주 멋있어. 사장님, 이렇게 멋진 옷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값은 제가... 예, 값은 할머니께서 이미 치르셨죠? 이제 인수 씨가 면접 잘 보고 올 일만 남았네요. 인수 씨, 화이팅! 저는 할머니가 값을 치렀다는 거짓말을 들킬까봐 황급히 할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게 가게에서 나가기 전 또다시 고맙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죠. 집에 돌아와 딸에게 할머니와 손주 이야기를 해주니 딸은 웃으며 이런 농담을 하더군요. 그 사람 전생에 아빠가 잃어버린 아들 뭐 그런 거였던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생각 때문에 또 혼자 눈물 지으셨겠네. 이리 오시오. 이 따님이 한번 안아드리리다. 우린 굉장히 친한 부녀지간이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는 사이라 딸은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 딸의 너스레 덕에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르던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생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죠. 그날 밤 전 평소처럼 지갑 속 아내의 사진을 보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저렇게 커서 이젠 아빠를 다 위로해준다며 참 기특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할머니께서 가게에 다시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곤 제게 10만 원을 건네주시지 않겠어요? 사장님, 전에 가지고 있던 5만 원에 저번 주랑 오늘까지 번 걸 합한 돈이에요. 저번 주엔 비가 와서 장사를 며칠 쉬었지만 내일부턴 꼬박꼬박 매일 10,000원씩 가지고 오겠습니다. 할머니,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린다니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엄치 없이 공짜를 바란답니까? 한사코 제가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어요. 전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던 제 과거사를 들려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인수 씨랑 할머님 사정이 남 같지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인수 씨가 잘 되면 꼭 저도 잘 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이니까 정말 그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에휴, 조모께서도 참 고생 많이 하며 사셨네요. 그래도 사장님도 참 기특하십니다. 천성이 나쁜 분이 아니었으니 좋은 아내분 만나 이렇게 변화하고 새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뜻밖의 위로까지 받으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까봐 저는 궁금하던 주제로 화제를 돌렸어요. 아유,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더 고생하셨죠. 그건 그렇고 손주분 오늘 오전에 면접은 잘 봤다던가요? 아니요. 이력서를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별다른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내보냈다네요. 이럴 거면 왜 면접은 부른 거냐면서 손주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면 정말 열심히 잘할 녀석인데 세상이 참 차갑네요.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손주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내심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어요. 마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해 하던 제게 아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그럼 혹시 손주분을 제게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예, 사장님께요? 네, 제가 손주분께 옷 만드는 기술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안 그래도 조수가 한 명 필요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혼자 하는 작은 가게지만 감사하게도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서 요즘엔 일손이 좀 더 필요했던 차였어요. 이쪽 일이 나름 재미도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 그래도 우리 손주가 예전에도 같이 이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저런 멋진 옷을 내 손으로 만들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하고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물론 자기가 뭔가를 배우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배울 생각은 못 했었지만은요. 손주한테 말해주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자꾸 은혜만 입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인수 씨는 거의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저희 가게에 들어왔죠. 저는 인수 씨의 이력서를 간략하게 읽고 옆으로 치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일 배우고 허드렛 일 위주로 하느라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월급은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주고 기술도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줄게요.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끈기와 성실입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인수 씨는 앞으로 스승이 될 뿐인데 부디 말씀 편하게 해달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리곤 대뜸 제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할머니께 사장님 이야기, 그리고 제 정장을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 전부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크신 마음에 누가 되지 않게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내 가르침은 혹독할 거야. 내 스승인 우리 마누라가 날 아주 엄하고 혹독하게 가르쳤거든. 중간에 못 따라오면 가차없이 자를 거야. 네, 당연합니다. 괜히 민망한 마음에 저는 웃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인수 씨, 아니 인수 또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죠. 그렇게 일을 가르치며 보니 인수는 일머리도 있고 손재주도 좋더군요.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꽤 쓸만한 인재를 채용한 것 같아 한결 더 뿌듯했어요. 게다가 저보다 일찍 출근해 가게 문을 열고 저보다 늦게까지 남아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는 청년이다 싶더라고요. 인수야, 할머니 오셨어. 오늘은 그만하고 일찍 가자. 내가 할머니 같이 모시고 가서 소고기 대접할게. 어느덧 저는 깍듯한 인수에게 말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잘하고 있나 궁금하셨는지 가끔 가게에 들르곤 하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께서 편하게 손주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안쪽 작업실에 의자를 하나 더 놓아드리곤 했죠.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를 모시고 인수에게 밥을 사주기도 했어요. 사장님, 우리 손준 잘하고 있나요? 그럼요. 예전엔 제 몸이 두 개여도 힘들 지경이었는데 요샌 인수 덕분에 가끔 꾸벅꾸벅 졸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제가 믿고 맡긴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오히려 이런 좋은 인재를 만나게 해준 할머니께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요새 야채 장사는 안 나가신다면서요? 예, 우리 손주가 하도 나가지 말라고 난리를 부리는 통에 이 늙은이가 염치 없이 용돈 받으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말도 마세요, 사장님. 어찌나 고집이 세신지 제가 갖다 드리던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장롱에 따로 모아놓으셨던 거 있죠? 결국엔 제가 집에서 밥 한 술도 안 뜨고 시위하니까 그제 항복하신 거예요. 인수는 자신이 번 돈으로 할머니를 웃게 해드릴 수 있어 요즘 그것만한 기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여기는 어떻게 왔어? 인수 오빠랑 소고기 먹는다길래 여기 있을 줄 알고 냉큼 달려왔지? 아빠가 가게 근처에서 소고기 먹는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그리고 원래도 종종 저희 가게 놀러 왔던 딸은 인수와 할머니와도 자주 마주치며 꽤나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딸은 가게에 놀러 오고 가끔은 인수와 저와 셋이 혹은 할머니까지 넷이 식사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두 집안은 많이 가까워져 할머니 인수를 통해 우리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어요. 지수야, 회사는 다닐만 하니? 회사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있어? 할미가 저번에 해준 불고기하고 나물은 맛있게 먹었어? 이제 꽤 적응해서 다닐만 하고 회사 구내식당이 맛있어서 밥심으로 다니고 있죠. 할머니 음식은 말해 뭐해요. 양도 엄청 많이 싸주셨던데 그걸 저랑 아빠랑 하루 만에 3끼로 싹 해치웠다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그래도 힘드시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보내지 마세요. 늙은이가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음식하는 게 유일한 낙이지. 제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도 할머니 무지 좋아하는데 우리 통했네, 할머니. 할머니, 나중에 손주보다 지수만 더 예뻐하시는 거 아니죠? 이 손주 그럼 서운합니다. 그럼 오빠도 나처럼 할머니께 애교라도 부리던가. 그리고 할머니와 인수가 만난 지 햇수로 6년이 지난 지금 감사하게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아인, 서로 평생의 배필이 되었답니다. 넷이서 식사를 하다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와 할머니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어? 아빠, 왜 안 놀라? 우리 2년 동안 사귄 거 말한 적도 없는데? 사귄다고 말만 안 했지. 그렇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모르니? 넌 하루가 멀다고 맨날 가게로 퇴근해서 나 보러 왔다는 핑계 대면서 작업실만 흘끔대지. 인순 요즘 부쩍 사장님은 만약 사이가 생긴다면 어떤 사이가 좋으세요? 이런 다 티나는 질문이나 해야 되지. 딱 봐도 커플링인 것 같은 반지 숨기지도 않고 끼고 다니는데 언제 말할까 기다리다가 내 목 빠질 뻔했다. 안 그렇습니까 할머니? 그래. 너희 둘이 허구한 날 전화기 붙잡고 새벽까지 통화하던 거 나도 다 들었다. 우리 손준 방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 해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방문을 닫아도 방음이 썩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더라고. 아무튼 축하한다. 이 혜민, 지순이가 우리 손주 며느리가 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환영이란다. 나도 마찬가지야 인수야. 내가 우리 딸을 워낙 애지중지 키워서 딴 놈한텐 절대 못 주겠다 싶었는데 너라면 그래도 믿고 우리 딸 보내줄 수 있다. 그래도 우리 딸 눈에 눈물 내면 알지? 나 아주 무서운 장인이야. 네. 지수 눈에 눈물 내는 일이 있으면 그땐 자진해서 장인어른께 불호령 받으러 가겠습니다. 벌써 장인이라고? 사장님 소리보다 그게 훨씬 더 좋긴 하구만. 할머니, 아니 사돈어른, 앞으로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 너스레에 할머니는 아이고 사돈하며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득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돈, 예전에 고작 5만 원 내민 제게 손주 양복을 선물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손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사돈 가게를 찾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넘치는 행복도 없을 테지요. 사돈과 지수가 있으니 전 이제 언제 영감 곁으로 가도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저희 가게 와주셔서 이렇게 귀한 인연 만들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몇 달 뒤 인수는 먼저 퇴근을 하려던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리고 굉장히 새빨개진 얼굴로 제게 박스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가 옷감이랑 전부 사비 들여서 만든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박스를 열어본 전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건 바로 인수가 직접 만든 제 양복이었거든요. 인수는 제게 대뜸 큰 절을 하더군요. 그리곤 여전히 당황해 있던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장인어른, 제게 첫 정장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직장과 가르침을 제게 미래를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자로서 사위로서 평생 장인어른께 그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돈은 들여도 받지 않으시니 그렇게나마 제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최고의 보답이구나. 고맙네 조서방. 내 정말 잘 입음세. 민수의 말로는 깜짝 선물을 하고 싶어 오랜 시간 뒤에서 슬쩍슬쩍 줄자를 대며 저 몰래 사이즈를 쟀다더군요. 그렇게 잰 사이즈가 어찌나 잘 맞던지 저는 두 아이 결혼식에서 완벽한 정장 맵시를 뽐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8개월의 결혼 준비 후 두 아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결혼식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마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를 떠올리신 거겠죠. 저 또한 딱 30년 전 결혼식을 올리던 아내와 제가 생각나 창피하게도 계속 그 느낌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저는 양가 부모를 대표해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딸의 눈을 마주치면 계속 목이 메어 마지막엔 거의 땅만 보고 축사를 마치고 말았죠. 네 엄마를 닮아 여름날의 햇살처럼 반짝거리는 내 딸 지수야. 조용히 우리 앞에 나타나
어느새 기적처럼 내 가족이 된 내 제자이자 사위 인수야. 부디 오래도록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서로 꾸려나가길 바란다. 부디 머리 백발이 되도록 오래오래 사이좋게 함께 세월을 타고 흘러가다오.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일찍 부모를 잃고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두 아이 또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시간에 결국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부디 제 아내와 인수의 부모님과 달리 두 아이는 이른 이별 없이 오래도록 함께 살길 간절히 바라주었죠. 그리고 두 아이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인 올해 2월, 할머니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치 손주 장가 보내는 날만을 기다리신 분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저희가 아기 낳으면 이름도 지어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함께 살면서 좋은 손주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찍 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가서 저희 엄마 아빠 만나면 꼭 전해주세요. 전 엄마 아빠 대신 제 부모님이 돼준 할머니 덕분에 부모의 사랑이 뭔지 잘 아는 아들로 자랐다고요. 저도 꼭 자식에게 사랑을 알려줄 줄 아는 좋은 부모가 될게요. 할아버지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워낙 고령이셨던지라 사소한 감기를 이겨내지 못하신 거죠. 잠시나마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두 아이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사위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흙을 덮은 할머니 무덤에 엎드려 엉엉 울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과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에 제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약속드렸어요. 할머니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손주 인수, 제 사위를 이제 제가 할머니를 대신해 오래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겨우 2달이 채 못 지난 지금 사위와 딸은 조금씩 슬픔을 이겨내고 있어요. 할머니께 못단 효도를 제게 하려는 듯 특히 우리 사이는 자꾸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아, 장인어른, 왜 저희랑 같이 안 사시겠다는 건데요? 어차피 집도 가까운데 그냥 합치면 되잖아요. 사위랑 딸 효도 안 받고 싶으세요? 저희 나중에 손주 나오면 맨날 옆에 끼고 계시고 싶으실 건데. 안 산다니까. 나 아직 63이야. 청춘이라고. 이제 딸 자식 시집 보냈으니까 나도 활기찬 싱글 라이프로 살 거야. 물론 갑자기 혼자 남은 절 걱정하는 사위의 고마운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딸도 내심 저를 많이 걱정해 신혼집도 근처에 얻었던 거고요. 하지만 전 두 아이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해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물론 언젠간 두 아이와 함께 살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여전히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며 과거의 죄에 대해 끝없이 속죄하고 제 일에 더욱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두 아이에게 책임져야 할 짐보단 홀로 서기를 하며 걱정되지 않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하늘에 있는 제 아내도 그걸 바랄 거고요. 그러다 나이 67쯤이 넘으면 조금씩 사위에게 가게를 물려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엔 지갑 속 아내의 사진을 소중히 품은 채 혼자서 한동안 여행을 다녀오고 싶네요. 마치 아내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앞으로 전 그렇게 슬슬 노년을 대비하고 두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며 찬란한 젊음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누리지 못했던 부모의 든든함을 두 아이에게 오래도록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했듯 저는 부모란 사람의 성향과 성격, 미래를 결정하는데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낳아준 분일 수도 있겠지만 내 몸 아파 낳지 않았어도 온 마음을 다해 키워주고 위해줬던 분이라면 바로 그분들이 부모가 아닐까 생각해요. 마치 제 사연에 등장한 두 분의 할머니처럼 말이죠. 세상엔 제 친부모 같은 부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도 있듯 그분들은 그 반대의 존재들이겠죠. 그러니 현재 자식을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가 될 많은 분들께서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든 크든 그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식들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한 인생에 대해 세상 모든 부모님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과거엔 어떤 세월을 보냈다 한들 부디 미래엔 행복한 매일이 기다리길 바랍니다. 마치 지금의 제 인생처럼 말이죠.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